자, 11페이지 맨 위에 소의 변경. 여기 21조 요것만 밑줄 긋고 볼게요. 소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소의 변경이랑 법원은 취소 소송을 바로 밑에 앞에 당사자 소송,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밑에 소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제도냐면 갑이라는 분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 토지가 필요해요. 근데 갑이라는 분이 절대 못 팔겠대요. 그럼 국가는 이 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월한지 위해서 수용이라는 처분을 해요. 그럼 10억의 재산을 그 손실보상을 해주면서 네 토지를 갖고 가겠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처분으로 인해서 갑은 토지를 뺏겼단 말이에요. 토지를 다시 찾고 싶어요. 그럼 얘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법관님, 이 수용 처분을 없애주세요. 그래서 이게 취소되면 없었던 것처럼 되죠. 그럼 토지를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국민도 있을 수 있냐면 소유권 갖고 가는 건 좋은데 내 토지가 10억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지. 20억은 줘야지. 이렇게 보상금만 다투려는 국민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를 전부 취소해달라고 하지 말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라. 국가는 원고에게 20억을 지급해라. 이렇게 보상금 증가 청구 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보상금만 올려받고 싶은 애예요. 보상금만 올려받고 싶은 애예요. 그럼 무슨 소송 제기했으면 돼요? 당사자 소송 제기했으면 되죠. 근데 얘가 갑자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법관이 원고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난 20억만 주면 된다니까요? 막 이러네요. 그럼 원고, 지금 보상금만 올려받고 싶다는 생각이세요? 예, 나는 보상금만 올려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이 취소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소 종류를 좀 변경하세요. 아, 그래요? 신청해요. 그럼 소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내줘요. 그럼 기존에 제기했던 취소 소송은 원고가 제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하되는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소송만 진행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소의 변경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소 변경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일단 들어왔는데 이 소송의 종류를 탄력적으로 변경해서 한 번의 분쟁을 해결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가 소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집행정지. 자, 집행정지는 어떤 제도냐면 갑이라는 국민한테 현역병 입영 처분이 나왔어요. 군복무하라고 입영 처분이 나온 겁니다. 위법하지만 유효했어요. 그럼 얘 군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날짜에 얘 훈련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처분이 위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것 좀 취소해 주세요. 소제기했습니다. 소제기만으로는 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그게 집행부정지 원칙이에요. 소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 군대 복무 시작해야 돼요. 자, 소송이 진행됩니다. 위법했어요. 취소 판결 나왔네요. 근데 제대 하루 전에 나왔어요. 얘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는 애인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군복무하면서. 취소 판결 나왔어요. 제대 하루 전에. 이제 옷 벗고 나가겠죠. 근데 이미 얘는 군복무하면서 신체에 모든 장애가 발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긴 이겼는데 이게 무슨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계속 중에 아직 본안 판결 나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명신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적이지만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관님, 아직 본안 판결 나오기 전이지만 저 군복무하면 죽어요. 일단 치료 좀 받게 해주세요.
집행정지를 신청해요. 그래, 법원이 임시적이지만 정지해줄게. 그럼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얘 일단 군복무안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행정지라는 제도. 자, 그 밑에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쓸 수 있는지. 자, 민사집행법은 일단 여러분들 어느 소송에서 쓰이는 법이겠어요? 민사집행법. 일단 어느 소송에서 쓰이는 법이겠어요?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법입니다. 그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는 결정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갑이라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회사가 해고했죠. 해고하고 난 다음부터 월급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해고했는데 무슨 월급을 줘요. 그럼 월급을 못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얘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치료를 못 받고 아이들 학비를 못 대줘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해고가 위법인지 부당인지 판단나기 전에 법관님, 여전히 제가 임시적이지만 이 회사의 근로자라는 지위를 좀 만들어주세요. 지위를 설정해줘요. 그럼 회사는 얘한테 월급을 줘야 돼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월급을 주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얘가 이겼어요. 그럼 원래 받아야 될 월급 받은 거예요. 얘가 졌어요. 그럼 부당이득으로 돌려놔야 돼요. 하지만 소송 중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임시구제수단으로서 임시적인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게 가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과연 항고소송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건가?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어요. 허가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응답이 없어요. 거부 처분 나왔어요. 근데 얘는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지금 자꾸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제도를 쓸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법관님, 아직 본안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이 임시적으로라도 저한테 좀 허가 처분을 내주세요. 그래, 임시적이지만 법원이 허가 처분 내줄게. 이게 가처분 결정이 갖다 쓰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허가 처분은 누구 권한이에요? 법상? 법원이 허가 처분을 갖고 있어요? 행정청의 권한이죠. 아까 의무이행소송 우리 대법원이 왜 인정 안 해줘요? 권력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임시적이지만 이 허가 처분을 법원이 행사하게 되면 법원이 허가 처분을 하는 거죠.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권력분립에 위배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라는 제도는 항고소송에는 갖다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송에서는 못 갖다 쓰지만 심판에는 못 갖다 쓸까요? 심판에는 이 제도를 갖다 써도 권력분립의 문제 얘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도 있지만 임시처분이라는 임시구제제도가 아예 명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행정소송법하고 행정심판법인데 메인은 행정소송법입니다. 메인은. 근데 심판법도 어쨌든 시험 범위죠. 그럼 심판법을 공부할 때는 행정소송법에 있는 제도가 심판법에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있으면 어느 법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소송법에도 집행정지가 있고 심판법에도 집행정지가 있어요.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어느 집행정지를 물어볼까요? 소송법상 집행정지를 물어봐요. 그럼 심판법도 물어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심판법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 소송법에 없는 제도들. 소송법에는 권력분립 때문에 못 만들어놨는데 심판에는 그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법에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놔요. 자, 의무이행소송 인정해요? 안 해요? 의무이행소송 인정 안 합니다. 왜? 권력분립 때문에. 근데 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 만들어 놓으면 뭐 문제 생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심판법에는 아예 명문으로 의무이행심판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느낌 자체가 소송법이 메인인데 심판법은 그럼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 거냐? 소송법에 없는 제도, 소송법과 다른 제도,
이런 것들이 심판법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소송의 심리. 거기 제 26조 볼게요. 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명문규정으로 있습니다. 명문규정으로 넘기시면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볼게요. 자, 지금 이 사건을 다루기 전에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섬이 하나 있었는데 갑이라는 공무원이 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육지에서 회의가 열린대요. 그럼 배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회의에 참석하려고 배를 탄 겁니다. 회의에 참석했다면 회의가 이제 끝나겠죠. 그럼 육지에 나간 김에 회의 끝나고 10일 정도 쉬었다가 들어와야 되겠다. 10일 휴가를 낸 거예요. 회의 다 하고 나서. 그래서 얘가 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가 난파된 겁니다. 다행히 응급 구조돼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어요. 60일, 70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겁니다. 당연히 이제 다행히 의식이 깨어났어요. 와봤네요. 그랬더니 얘 인사권자가 이놈 봐라. 10일이 지나도 직장에 복귀를 안 해? 직장 이탈을 해? 그래서 파면 처분을 했던 거예요. 얘가 무슨 잘못할 징계 사유가 있어요? 얘는 지금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럼 행정청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파면 처분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사실오인에 근거해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보고라서 내가 무슨 직장 이탈을 했어. 죽다 살아났구만. 파면 처분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럼 이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 법원이 가려야 되잖아요. 이게 심리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의 심리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변론주의, 또 다른 하나는 직권탐지주의. 어느 걸 원칙으로 채택하냐의 문제입니다.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면 법관은 일단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열심히 주장하고 말만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라. 입증해라. 이게 주장책임, 입증책임입니다. 그래서 법관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변론주의 방식. 직권탐지주의 방식. 너희 안 떠들어도 돼. 너희 가만히 있어도 돼. 우리가 탐정처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조사해서 판결해 줄게. 이게 직권탐지주의 방식. 근데 여러분들 법관도 인간이죠. 이미 사고가 있은 후에 한참 뒤에 이 소송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법관들이 무슨 탐정이라고 돌아다녀서 사실 수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막 써봤는데 이 변론주의를 채택했을 때 제대로 된 판결이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전부 변론주의가 대원칙입니다. 그럼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열심히 주장해라. 말만 하면 안 믿어요. 그 사실이 있다는 걸 열심히 증명해라. 이게 입증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되는 사실은 뭐냐면 10일간 휴가 냈죠. 근데 얘가 10일이 지나도 복귀 안 했죠. 10일이 지나도 복귀 안 했죠. 얘도 인정합니다. 얘도 인정하고 그럼 이건 다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10일이 지나도 복귀 안 했나? 이건 법원이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제 핵심은 얘가 병원에 입원 치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주장 자체를 안 해요. 저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느냐고 복귀 못한 겁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주장을 안 해요. 그럼 법원이 무슨 얘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뭐 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 사실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얘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 안 한 거죠. 그럼 원고 청구 기각으로 끝나요. 주장 책임. 일단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라. 주장 안 하면 불리한 판결 받아요. 그게 주장 책임. 자, 다행히 주장했어요. 그럼 이 사실이 있다라고 말만 하면 믿어요? 안 믿죠.
이 사실을 법원이 믿게끔 증거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법관님, 그때 제 옆에 같이 입원 치료받았던 증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병원의 입원 기록지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이 증거조사, 증인이면 증인신문, 병원 입원 기록지면 병원 입원 기록지를 진정문서인지 뭔지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네. 피고 더 하실 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얘는 고의에 의한 직장이탈이 아니죠. 그러면 원고 승소, 파면 처분 취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주장만 했는데 증거를 못 내요. 증거를. 그럼 말만 있는 거죠. 그럼 법관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럼 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입증하면 유리한 판결이 나가는데 입증을 못하면 그 사실은 없는 사실이 되고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증 책임.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그럼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이렇게 진행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은 제26조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직권심리를 가미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왜 만든 거냐 도대체 행정소송, 항고소송에서는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해야 되죠. 지금 항고소송은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원고의 권리 구제 기능을 분명히 하죠. 그런데 원고가 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주장이나 입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분명히 위법의 의심이 가는데도 아우 안타깝다. 얘 주장을 잘 못하네. 입증을 잘 못하네. 기각, 적법. 이렇게 끝내는 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은 행정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당사자가 제대로 주장 입증 못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입장에서 위법이 의심되면 직권으로라도 증거조사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조를 국회가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한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날라왔습니다. 그럼 처분 문서에는 네가 왜 이 처분을 받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1억 원의 과징금. 그 이유는 너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호에 해당돼서 1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 이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걸 이유로 나온 과징금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1억 원의 과징금이 나왔어요. 과징금의 내용은 같아요. 근데 이유를 봤더니 너 왜 10시 넘어서 장사하냐? 코로나 시국에.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10조 2호에 의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둘 다 과징금은 맞죠? 이게 똑같은 과징금이에요? 다른 과징금이에요? 이게 똑같은 과징금 처분이 두 번 나온 거예요? 다른 처분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처분의 내용이 같아도 여러분들 1억 원의 과세 처분인데 하나는 소득세, 하나는 재산세. 그럼 이게 같은 과세 처분이 나온 거예요? 아닙니다. 처분의 내용이 같아도 이유가 달라지면 이건 다른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이 당시에 얘는 1호에도 해당되고 2호에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정청이. 얘는 청소년한테 술도 팔고 영업시간 제한도 위반했네. 그래서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는 요것만 제시를 한 거예요. 너 왜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어? 그럼 요 이유를 알려주는 목적이 얘가 이거 읽어봤어요. 인정해요, 지가. 아, 나 걸렸구나. 나 영업시간 제한 위반한 거 걸렸구나. 그럼 얘가 무슨 소송 가고 자실과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가 잘못한 거 딱 인정하는데
소송가구 자시고 없죠. 읽어봤어요. 응? 내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했다고? 나 10시에 칼같이 문 닫았는데? 그럼 가게 입구를 찍는 CCTV 녹화하면 제출하고 10시면 딱 퇴근하는 거, 10시면 포스 전부 꺼진 거, 이런 거 증거를 싹 수집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증거를 싹 제출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원고는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피고가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럼 자기가 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자꾸 들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무슨 판결이 나와요? 위법하다. 취소! 법원이 딱 취소를 하려니까 갑자기 행정청이 법관님 잠깐만 요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요, 이걸 이유로 나간 게 아니라 청소년한테 술 팔았던 걸 이유로 나간 걸로 좀 봐주세요. 그럼 얘 청소년한테 술 판 건 맞거든요. 그럼 이 처분은 적법해지거든요. 이게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의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과연 허용이 되는 거냐. 이걸 만약에 허용해주면 여러분들, 원고는 뭐만 깨트릴 증거를 수집해왔어요? 이유. 근데 갑자기 1호에 해당되는지를 법원이 심리해버리면 얘는 증거를 수집할 시간적 여유 같은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그냥 허용하면 원고의 소송상 공격 방어권을 침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소송 중간에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쟁점이 되는 게 이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판결의 종류 거기 보시게 되면 각하 판결 넘기시면 인용 판결, 3번의 일부 인용 판결, 4번의 기각 판결, 5번의 사정 판결. 여기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본안 판결,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한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갖춰야 되는 소송 요건이 있어요. 원고 적격, 피고 적격, 대상 적격, 제소기간, 심판 전치, 소해이익. 이 6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 위법이다, 적법이다,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나옵니다.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가 본안의 문제예요. 근데 이 요건이 충족이 돼야 본안 판단이 나가요. 그럼 원고 적격이 없는 애가 소제기했어요. 원고 적격이 없는 애가 소제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본안 판결을 할 일이 있어요. 야, 넌 판결받을 자격이 없어. 돌아가. 그냥 돌려보내고 끝내겠어요. 돌려보내고 끝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각하 판결. 법원문에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 요건이 충족됐을 때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거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나가요. 법원이 봤더니 적법해요. 적법해요. 처분이. 원고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처분이 적법해요. 그럼 원고 청구를 못 받아주겠다. 그게 기각 판결. 원고는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처분이 위법해요. 그럼 당연히 원고 청구 인용, 취소해줄게. 취소 판결이 나가요. 근데 취소 판결은 다시 전부 취소 판결과 일부 취소 판결. 그럼 일부 취소 판결, 대개는 전부 취소 판결이 나가는데 일부 취소 판결은 어떤 경우에 나가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나갔어요. 과세입니다. 과세는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과세 금액은 행정청한테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가 얼마 내야 되는지는 계산 공식에 넣어보면 딱 떨어지죠. 그럼 원래 5천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행정청이 계산을 잘못해서 1억을 부과한 거예요.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요. 그럼 법원은 얘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법원이 이제 다시 계산을 해봅니다. 봤더니 5천은 내야 되는 애가 맞아요. 이때 법원이 이거 전부 취소해버리면 행정청은 다시 5천 부과해야 되죠. 그러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요 1억 중에 5천만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얘한테 5천만 원의 과세 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적법하죠. 이렇게 끝내는 게 일부 취소 판결입니다. 자, 사정 판결은 뭐냐면 처분이 위법했어요. 자,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럼 당연히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렸어야 돼요?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럼 당연히 무슨 판결을 내렸어야 돼요? 취소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 허가였어요. 원자력 발전소 허가였어요. 위법했어요. 그럼 무슨 판결을 일단 내려야 돼요? 취소. 근데 여기서 취소해버리면 원자력 발전소 없어지죠. 그럼 전국의 전력 공급이 중단돼요. 이건 이 인근 주민의 권리 구제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더 큰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은 분명히 위법한데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취소는 못하겠다. 기각 판결이 나가요. 이게 바로 사정 판결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 밑에 확정 판결의 효력. 거기 1번의 형성력은 보셨고 2번에 취소 판결의 기속력.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랑 넘기시면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의 간접 강제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애한테 1월 1일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한테 너 술 팔았어.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난 청소년한테 술 판 적이 없는데 취소 소송 제기했어요. 법원이 이제 청소년한테 술 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심리를 해봤습니다. 술 판 적 없어요, 얘는. 청소년한테 술 판 적이 없어요. 법원이 심리해보니까. 그럼 술 팔았다는 걸 이유로 나간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술 판 적 없다. 위법하다. 취소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행정청이 아이 얘 술 판 거 맞다니까 이 병신들아 바보들아 그러면서 똑같이 다시 넌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영업정지. 이걸 또 해요.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한 이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처분이 나와서 국민이 위법하다고 소송 제기했는데 법원이 위법하다고 없앴죠. 근데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거 제대로 나간 거 맞다니까 똑같은 걸 다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행정청은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속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취소된 처분을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안 돼요. 근데 반복했어요. 그럼 당연히 법원이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한 거죠. 적법해요? 당연히 위법한 처분이에요. 위법한 처분이죠. 그러면서 이 처분은 무효예요. 여러분들 처분이 위법하면 무효, 유효로 나뉘죠. 아까 무효, 유효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가 무효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가 무효라고 그랬죠. 법원이 하지 말란 짓을 행정청이 했죠. 이런 게 바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예요. 그럼 이건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는 겁니다. 자, 또 기속력이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엔 거부 처분이에요.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어요. 자,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됐어요. 취소됐습니다. 그럼 행정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전 신청에 대해서 판결 취지 읽어보고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재처분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취소 판결의 기속력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신청했는데 거부 처분 나왔어요. 법원이 위법하다고 취소했어요. 얘 다시 신청해야 돼요? 다시 신청 안 해도 돼요? 다시 신청 안 해도 돼요? 행정청은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간접강제는 뭐냐면 자, 갑이라는 애가 신청했어요. 거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 거부는 위법하다. 취소했어요. 취소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전 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근데 안 해요. 제대로 된 처분을 안 해요. 행정청이 아니 내 권한인데 안 할래 씨 이래버리네요. 그럼 이 국민은 취소송 가서 승소해가지고 이제 처분 나오겠구나 기다리는데 행정청이 안 하고 있으면 이 판결도 아무런 쓸모가 없죠. 이런 경우에 쓰는 제도가 간접강제라는 제도예요. 법관님 저 그때 보셨죠?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됐는데도요, 행정청이 처분을 안 해요. 그럼 법원이 행정청을 불러요. 너 왜 안 하냐 도대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너 그러면 6월 30일까지 해라. 상당한 기간을 주는 겁니다. 며칠까지 해라.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1억 원 배상해라. 그럼 당연히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가 있으면서 돈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신속하게 처분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부처분 취소 판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분 안 할 때 쓰는 간접강제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소송법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법관님 안 해요. 아, 그래? 내가 그냥 허가해 줄게. 안 한다고 건방진 놈이? 내가 그냥 허가해 줄게. 소송법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들어요. 왜? 권력 분립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직접 처분 제도라고 그래요. 그럼 소송법에는 이런 거 도입 못합니다. 근데 심판법에는 이런 직접 처분 제도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심판법에는 간접강제는 물론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내주는 직접 처분이라는 제도도 도입돼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간접강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없는데 기판력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갑이라는 애한테 과세처분이 나왔어요. 과세처분 나왔습니다. 취소 소송 먼저 갔어요. 법관이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취소소송 갔어요. 법원이 봤더니 적법해요. 이 처분은 적법해요. 그러니까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기판력은 뭐냐? 법원이 어떤 분쟁에 대해서 위법이다, 적법이다 판단을 내렸다면 승복하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그 판단에 승복해야 되고 다른 법원도 그 판단에 모순 저촉되는 판결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게 기판력입니다. 자, 취소송 제기했어요. 기각됐어요. 이 처분이 어떻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적법하다. 얘 이제 못 이겼죠. 졌잖아요. 기각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든 다시 한번 소송에 가서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요. 법관님,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소송을 전소, 전에 있었던 소송, 지금 들어온 소송을 후소. 자,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적법한데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위법해야 무효가 돼요. 아니 지금 얘가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제기했잖아요. 처분이 적법한데 무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법하면 유효입니다. 무효가 되려면 먼저 이 처분은 어때야 돼요? 위법해야 되죠. 근데 이미 전소법원에서 이 처분 뭐라고 판단했어요? 적법. 그럼 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제기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제기하는 거죠. 전소법원 판단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하면서 소제기하는 거죠. 이건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 원고 전소 판결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하시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다른 판결을 못 내리기 때문에 돌아가세요. 각각 판결이 나오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14페이지 보시면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조문 구조만 보시면 제38조 1항 한번 쭉 보세요. 몇 조 준용한다. 그리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박스 안에 38조 2항 몇 조 준용한다. 요게 끝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 대개 항고소송 중에 어느 소송이 메인일까요? 항고소송 중에 어느 소송이 메인일까요? 취소소송. 그러다 보니까 행정소법 조문 자체가 취소소송을 전제로 해서 70%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에는 요거를 갖다 써라.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여기 빠져 있는 것들. 요거는 왜 빠져 있지? 그것들이 이제 시험의 논점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그 정도만 코멘트 할게요. 자, 넘기시면, 예, 이제 다 끝났어요. 15페이지. 심판의 종류 및 대상. 여기서 보실 건 제5조 박스에 3호.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죠. 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고요. 밑에 이의신청이라는 게 나오죠. 이의신청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고 당연히 항고소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럼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르냐? 처분청이 처분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은 얘한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한 처분 문제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해 줘봐. 이게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요게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제3의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이 처분 좀 취소해줘. 심판을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럼 이게 이의신청인지 행정심판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얘가 만약에 심판을 거쳤어요. 심판 거쳤습니다. 다시는 심판 청구 못해요. 다툴 거면 소송 가야 돼요. 그럼 얘가 심판을 거쳤으면 다시는 심판 청구 못합니다. 근데 얘가 이의신청을 한번 먼저 해봤어요. 기각됐어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 아니죠. 그럼 이의신청은 거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무행심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심판 청구기간에서는 27조 3항, 아까 여러분들 취소소송은 며칠 안에 제기해야 돼요?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근데 심판은 3항에 1년이 아니라 180일이에요. 청구기간이 이 정도만 다르다는 거 넘기시면, 맨 위에 행정심판에는 여러분들 임시처분 이거 인정하더라도 권력분립에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소송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같은 걸 갖다 못 쓰지만 심판은 위원회가 임시적으로 처분해줘도 권력분립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심판법에는 아예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명문으로 있는 겁니다. 자, 밑에 위원회의 직접 처분. 자, 그럼 이 위원회의 직접 처분 요거 보실 때 의무이행 심판하고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판법은 의무이행 심판이 명문으로 있는데 신청했어요. 근데 아예 처분을 응답을 안 하네요. 또는 거부 처분이 나왔어요. 얘는 허가가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요 위원회가 얘 신청했는데 1번 요건 충족됐나? 아, 충족됐네. 그럼 행정청은 무슨 처분을 해야 되지?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네. 기속행위네. 그럼 위원회가 재결을 내려요. 허가한다. 위원회가 아예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 허가해라. 이렇게 허가라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 번에 그냥 얘는 허가를 받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얘가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해서 위원회가 얘한테 허가해라. 허가 명령 재결이 나왔어요. 야, 피청구인 행정청 빨리 청구인한테 허가해라. 명령 나왔습니다. 그럼 얘 빨리 허가 처분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내줘야죠. 위원회가 하라고 명령했으면. 근데 얘가 또 버티네요. 난 못 내줘. 안 하네요. 그럼 얘가 와서 위원회한테 이르는 거예요. 네가 허가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쟤 안 한다. 너 개무시한다. 그래? 내가 내줄게. 이게 직접 처분이에요. 이건 심판법에 규정하더라도 권력분립의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법에는 직접 처분이라는 제도도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 이건 여러분들 오늘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 제목이 17페이지에 법률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타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징계 처분이에요. 이건 진짜 경력직 공무원,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우월한 짓을 한 처분입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위법하면 무슨 소송 가서 다퉈요? 항고소송 가서 다투는 거예요. 이건 진짜 처분입니다. 진짜. 근데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감봉당했대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정직을 당했대요. 그건 항고소송 가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가야 돼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명칭은 이걸 자꾸 혼용해서 써요. 감봉당했대요. 항고소송 가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그럼 이번엔 사법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감봉처분 나왔대요. 감봉처분. 항고소송 가요? 민사소송 가야 돼요? 민사소송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례를 풀다가 순간적으로 실수하시는 게 일단 무슨 관계에서 어떤 작용인지를 구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명칭이 파면? 그럼 항고소송이지 뭐. 감봉? 그럼 항고소송이지 뭐.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아예 기초에서 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거는 이제 다 전달했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강일 전에 숙제가 뭐냐면, 오늘 쟁송법 용어 해설도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 인강으로 올라가 있는 무료 특강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한 4시간 돼요. 이거는 자료를 출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차피 이 자료도 보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고 그냥 버리시는 겁니다.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면서 띄웠던 PPT 있죠. 요게 이제 다음 본 수업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배포가 됩니다. 그럼 그거 보시면서 메모하실 거 메모하시고 수업 쫓아오시면 돼요. 그런 자료가 여기에는 등장을 해요. 그럼 그거 출력받으셔서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 이거 듣고 오시면 여러분들 진입할 때부터 굉장히 수월하게 쟁송법을 이제 다루실 수 있으니까 요거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요거 필수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여러분들 선택사항으로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라 반드시 들으시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요거 꼭 듣고 오셔야 되고,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일단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좀 메모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 카페에 쓸 수 있는 노무쟁송법, 요 카페만 기존에는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길로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질문 답변하고 상담하고 뭐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수험생은 휴대폰을 좀 멀리 해야 된다. 그 취지 때문에 이제 휴대폰으로는 질문을 안 받고, 물론 이제 3기가 끝나고 시험까지는 마지막엔 받아들였는데 좀 멀리 해라.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수험생들 경향을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이 휴대폰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익하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되는 것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하다 보니까 질문 방법도 일단 사실 카페에 들어가서 질문 남겨놓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자체도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조금 시대에 뒤늦은 감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휴대폰 문자, 카톡을 또 안 하시는 분들, 수험생활 하시면서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번호 6491-6729 아예 그 전용 그 질문 번호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문자로 하셔도 되고, 카톡 아이디는 문일, 제 영문 이름 문일에다가 뒤에 이제 바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몽둥이 방망이 이런 거 아닙니다. 변호사 영문 명칭에 바라는 명칭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적당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바를 붙였으니까 질문하실 때 이 3가지 중에 어느 거라도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 꼭 공부 내용이 아니더라도 뭐 슬럼프가 온 것 같다든지 오면 안 되지만, 이럴 때는 어떤 게 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런 수험 상담에 관한 내용들도 자유롭게 이제 물어보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또 개설한 이유가 실제로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되고 나면 요것도 조금 살을 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목차 잡는 것도 좀 해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정규 강의 자체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그러면 유튜브를 개설해서 10분이든 15분이든 이렇게 정말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올려드리면 뭐 이동할 때, 뭐 대중교통이든 이럴 때 다른 거 보느니 차라리 이거를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4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커리큘럼 영상, 그리고 또 하나는 책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어떤 비극이 오는지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대한 기출해설 강의, 그렇게 4개가 올라갔는데 기출해설 강의는 여러분들 지금 들으실 필요 없고 나머지 3개는 꼭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쟁송법 P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앞으로 요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반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1회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1회 수업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고 적격과 피고 경정을 배우실 거예요. 그럼 피고 경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걸 좀 수월하게 암기의 부담을 줄여서 법조문을 이용해서 써내려갈 수 있을까? 요런 내용들을 이제 매주 한 10분이든 15분이든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동할 때 그거 10분, 15분짜리라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손쉽게 여러분들 머리에 남을 수 있겠다. 그런 용도로 이제 유튜브를 개설을 한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좀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행정쟁송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하고 열심히 좀 동영상 잘 올려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개강날 여러분들한테 쟁송법 용어 해설로 이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조금 오랜 시간 잘 들으셨고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본 강의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해보신 분도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제 수업의 마지막 인사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세무사님들이든 뭐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가 뭐냐면 서로 힘내고 응원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힘차게 박수 한번 쳐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제 마지막 수업의 인사니까 첫날만 얘기합니다. 매번 수업 끝나면서 박수 치자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니까 첫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잘 들으신 만큼 혹시 좀 부족하면 뭐 저한테 와서 뭐 채찍질도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치는 거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